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23강에서 설명했듯이 정책 수행에 따른 시차는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정책 수단을 조정해 그 효과가 최종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단과 최종 목표 사이에 중간 변수를 정해 통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통화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운영 목표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의 일상적인 통화정책 운영 지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해당되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 시 적용되는 정책금리입니다. 미 연준의 경우 은행 간 자금의 대차 시 적용되는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율을 타겟팅하는 경우 환율 목표대가 운용 목표가 되며 관련해 제12강 7페이지 IMF가 발표한 회원국 통화정책 목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목표는 시장금리나 각종 통화지표와 같이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주요 경제 변수를 말합니다.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고용안정과 같이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나라마다 중앙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 없습니다. 자칫 재정이 취약한 유로존 회원국이 국가 채무를 화폐 주조로 해소하려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을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 설명하자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개시장 조작이나 은행에 대한 각종 여수신 제도는 순국내 자산과 본원통화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순해외 자산과 본원통화의 조정은 외환시장 개입이 본원통화의 변동을 동반하는 비중화 외환시장 개입을, 순외화 자산과 순국내 자산의 조정은 외환시장 개입이 본원통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는 비중화 외환시장 개입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준비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나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급준비금, 나아가 은행의 신용 창조를 통해 M1과 같은 통화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없으나 최종 목표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제 변수를 말합니다. 중간 목표로서 통상 각종 시장금리 또는 통화지표가 해당되는데 최종 목표와 안정적 관계 외에도 측정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실질금리와 같은 실질 변수는 측정 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는 중간 목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각종 통화지표와 명목 GDP 사이의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광의의 통화지표일수록 높습니다. 명목 GDP가 경제 현황을 잘 반영하는 지표라면 중간 목표로서 협의보다는 광의의 통화지표가 더 낫습니다. 그러나 통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광의의 통화지표는 협의의 통화지표보다 못합니다. 한편 경제 현상을 잘 반영하는 지표를 통제할 때 그 지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영란은행 출신의 이름을 본딴 굿하트의 법칙은 루카스 비평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안정적인 관계를 찾아 특정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면 그 필립스 곡선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중간 목표로서 통화량과 금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1970년대 미 연준의 윌리엄 폴은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폐 수요의 착란이 있을 때 금리를, 투자와 같은 생산물 수요의 착란이 있을 때 통화량을
각각 타겟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ISLN 모형에서 LN 곡선과 IS 곡선의 교란 요인이 일어날 때 금리를 안정하는 통화정책과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비교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시간대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 M2 화폐의 유통속도를 보여줍니다. 두 나라 모두 유통속도는 안정적이지 못하며 M1 화폐 유통속도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화폐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금리를 중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여기서 금리 또는 통화량 경로, 환율 경로, 그리고 경제주체의 기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산 경로는 제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중개를 통한 신용입니다. 신용 중시 견해에 따르면 금리나 통화량보다 기업과 같은 적자 경제 주체들에 대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의 금융중개 활동이 경제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의 불안전성이나 비대칭성에 따른 신용시장의 실패로 인해 금리가 신용배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신용 공급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용할당은 신용시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은행이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급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 C1을 받는 신용계약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급받은 차입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해 번 돈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을 때 그 돈은 모두 은행이 회수하되 상환금 이상 번 돈은 차입자 몫이라면 차입자와 은행의 수익곡선은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은행과 차입자가 모두 위험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수익곡선의 특성은 은행은 위험 기피적 행태를, 차입자는 위험 선호적 행태를 보이게 합니다. 예로서 5 유형의 차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형 A는 어떤 경우든 C1을 벌고 유형 B는 벌돈의 기대치는 C1이지만 확률 2분의 1로 작거나 큽니다. 유형 C는 유형 B보다, 유형 D는 유형 C보다, 유형 E는 유형 D보다 확률 2분의 1로 더 크게 벌거나 그보다 덜 법니다. 원금과 이자만 상환받을 은행의 입장에서 유형 A가 유형 B보다, 유형 B가 유형 C보다, 유형 C가 유형 D보다, 그리고 유형 D가 유형 E보다 신용이 좋습니다. 은행이 차입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대칭 정보를 가정합니다. 현재 신용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면 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를 인상할 때 신용이 제일 높은 유형 A부터 대출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가장 신용이 낮은 유형 E는 그보다 신용이 나은 유형 D가 철수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대 수익이 유형 D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출금리 인상은 비록 이자 수입은 높아지나 상환 가능성이 줄어들어 은행의 기대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초과 수요가 일어나는 신용할당은 신용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편 신용할당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거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그렇듯이 은행이 소구권, 즉 부채 상환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신용할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차입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투자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정보 창출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와 같이 차입자와 위험을 공유할 때 역시 신용할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